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미선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정보 보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킹과 악성 코드를 사전에 대응하는, 즉 예방하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먼저 개인 측면에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 실천 수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 보안 패치를 설정하자. 윈도우 시스템과 같은 취약점이 있는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을 때 업데이트하는 내용들을 회사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파일들을 설치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윈도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영체제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게 해준다면 그런 것들을 설치하셔야 좀 더 보안이 될 수 있겠고요. 백신 프로그램 또는 개인 방화벽 이런 보안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컴퓨터에 로그인 패스워드를 걸어놓는 것이 안전한데요. 최소 8자리 이상으로 걸어놓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 프로그램만, 그런 곳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공동인증서, 공공인증서를 보관을 하신다면 PC 또는 노트북보다는 USB와 같은 외장 하드에 저장하는 것이 외부 저장 장치에 저장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늘 켜져 있는 시스템은 IP 주소가 고정될 수 있는데요. IP 주소가 만약에 고정됐다 그러면 해킹을 당할 수 있기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악성 코드 유포에 대해서 뭔가 방어하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넷 다운로드, 이메일, 메신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은 파일들은 악성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백신을 통해서 반드시 검사를 해보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하이 하면서 외국인이 갑자기 메일 보낸다 이런 것들이나 이상한 파일이 첨부됐을 때는 요즘에는 미리 보기가 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이메일 내용이 일부가 미리 보기 되는데요. 미리 보시고 이건 나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그러면 읽지 마시고 삭제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궁금해서 첨부로 되어 있는 파일을 실행시킨다 그러면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백신을 늘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 시켜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백신 회사에서도 최근에 변형돼서 나온 그런 바이러스들을, 그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업데이트 파일에 담아주거든요. 그래서 나의 백신 파일을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그래야 최신의 바뀐, 변형된 그런 바이러스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패턴 매칭, 코드의 패턴 매칭을 해서 이렇게 변형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으려면 백신을 업데이트해서 사용을 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만 설치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중요한 문서일 경우에 암호를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잘 백업해 두시도록 하고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어둠의 경로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파일보다는 당연하게 안전한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로그인 암호, 네트워크 공유 시에 그런 공유 암호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때 악성 코드에 걸리지 않는 방법들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의심스러운 앱은 다운로드하지 마시고요. 신뢰하지 않는 앱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방문하지 마시고요. 특히 안드로이드 폰은 이 악성 코드에 취약하므로 백신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 모르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발신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읽거나 링크를 클릭하시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또 비밀번호 설정 기능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고 스마트폰 자체에 스마트폰이 도난이 되더라도 나의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또는 내 스마트폰에 누가 쉽게 들어오지 않도록 스마트폰 자체에 암호를 걸어두시고 그 암호도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 이러한 무선 인터페이스를 사용 시에만 켜놓는 것이 좋으신데요. 왜냐하면 무선 와이파이, 또 심지어 블루투스를 통해서도 이제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는데요. 어디를 갔을 때 이거 무료로 제공해주는 와이파이인데 암호도 없는데 너무 좋다라고 해서 그 와이파이를 사용하셨다간 그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어떤 악성 코드가 역으로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가 된 그런 신뢰성 있는 그런 무선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또 이상 증상이 계속되면 악성 코드에 걸렸는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운로드한 파일은 미리 백신으로 검사를 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PC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스마트폰에도 동시에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요즘에 스마트폰을 PC에 연결해서 동기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각 다 그 기기에 맞는 백신을 설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스마트폰 플랫폼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는데요. 주로 탈옥, 루팅 이런 표현들을 쓰죠. 이 루팅이 뭐냐 하면 안드로이드 폰에서 접근하지 말아야 할 영역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즉 안드로이드 폰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런 영역까지 내가 마음껏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조해서 바꿔놓는 것, 그것을 루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루팅이 아이폰으로 가게 되면 탈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폰이 아무래도 오픈소스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루팅이 어렵다라고 해서 탈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져서 뭔가 사용자가 함부로 그 영역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미 보호되어 있는 영역을 우리가 열어준다면 해커들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고, 해커가 들어오면 내 스마트 기기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폰 플랫폼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운영체제, 백신 프로그램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운영체제의 취약점, 백신의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유지하시도록 해야 취약점 보호하고 백신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직 측면에서 예방하는 방안들인데요. 크게 관리적 측면, 기술적 측면, 그리고 제도적 측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적 측면에서는 내부인의 보안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 보안의식에 대해서 한번 MS사에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안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온 결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안 규정, 또 보안이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 내부인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이제는 비오드 환경이기 때문에 나의 기기를 가지고 회사 업무에도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보안의식을 함양하는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또 내부 관리자에 의해서 뭔가 정보가 유출되거나 변조되거나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 관리자의 윤리의식 함양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내부 관리자가 뭐 알아서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보안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정보 시스템의 보안 설정, 관리 이런 것들도 관리적 측면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암호화, 보안 기술, 방화벽 이러한 기술 시스템들을 도입을 해서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악성 코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기적으로 보안 패치 이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해서 시스템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 측면의 그런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는요. 보안 정책, 대응 체계 이런 것들을 확립을 하도록 조직마다 그렇게 정책들을 두도록 해야 되겠고요. 보안 인력들을 확보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직이 보안과 관련이 없는 조직인데 우리 회사에 정보 보안하는 팀이 없다. 우리 회사는 그냥 일반 무역을 하는 팀인데 정보 보안을 하는 팀이 없다면 그런 정보 보안에 대해서 뭔가 다른 회사에 맡겨야 되겠죠. 아니면 우리 회사의 정보 보안 인력을 증원해서 정보 보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특히 개인정보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인력들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정보보호관리체계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무엇인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요. 국가가 여러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개인정보 보호 잘하고 있는지, 정보 자산 보호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검사체계, 검사받도록 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를 ISMS라고 합니다. 정보자산의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그리고 보안대책 이런 것들 잘 수립해놓고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제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해킹이나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사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전문 백신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감염 증상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신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합니다. 특히 만약에 우리 회사 시스템이 디도스 공격을 당했다. 그럼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능적인 어태커가 우리의 조직에 디도스 공격을 한 것이므로 인터넷진흥원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을 잡아낼 수 있도록, 그런 범인들을 잡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백업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감염된 파일을 아예 삭제를 하고 복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백신 프로그램들마다 백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패턴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백신을 이용을 해서 악성 코드가 완전히 삭제됐는지 안 됐는지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좀 안전한 대응 방법이 되겠습니다. 악성 코드나 해킹을 신고하는 방법, 그런 관련된 기관인데요. 첫 번째는 인터넷 보호 나라. 이것은 세계적인 통용되는 언어로는 CERT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인터넷 보호 관련은 KR-CERT라고 합니다. 근데 이 KR-CERT 역할을 하는 조직의 이름을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호 나라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쪽에 들어가셔서 상담이나 신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또 불법 스팸 대응센터를 통해서 뭔가 불법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돼서 계속 스팸이 오는 것 같다. 그러면 이쪽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이버 경찰청인데요. 이 사이버 경찰청은 예전에는 사이버 안전국이라고도 불리기도 했고요. 포털 사이트에 사이버 안전국 치셔도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넘어옵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이 이 사이버 경찰청 안에, 홈페이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셔서 이쪽을 통해서도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직 측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침해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렇게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가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되면 그 원인을 잘 분석하고 피해가 더 이상 사용자들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또 그 조직에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침해 사고에 대한 처벌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처벌이 시험에 자세히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라는 법률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침해 사고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즉 이 기반시설을 뭔가 침해하고 해킹하면 여러 조직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 뭐 국가 시스템을 이렇게 공격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제28조 벌칙에 의하면요. 접근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또 그 권한을 초과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파괴하거나 은닉했다. 그러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이니까 이런 것들을 파괴하면 엄청난 업무 지장, 또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면요. 역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해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이런 프로그램들을 투입을 해서 정상적인 시설의 운영을 방해했다라고 할 때도 이런 형벌이 내려지게 되고요. 또 하나,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자 여기 빨간색 보이시면 여러분들 어떤 공격 생각나시지 않나요?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한다. 이거 하면 바로 생각나는 공격 기법 있으시죠? 바로 서비스 거부 공격.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길 보시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 시스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적인 정보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자,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죠? 정보 보안 위협이죠. 이런 위협들을 가해서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망가뜨리거나 정보 보안에 위협을 가했다라고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정보통신망법의 제71조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처리, 즉 디도스, 도스 이런 공격들을 일반 정보통신망에 했다면 그것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도구 기법들이 있는데요. 스머프나 트리누 뭐 이런 프로그램들 궁금해서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전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나 너무 궁금해서 해본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보 보안을 마치고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교육 및 상담인데요. 이 인터넷 윤리 지도사라는 이 자격은 교육 및 상담 부분이 포함이 되면서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윤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 강사 또는 전문인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 것이 이 자격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파트가 중요한 부분으로 4번째 과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육 및 상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윤리 교육 왜 필요할까요? 여태까지 강의를 다 들으셨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가 되시겠지만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지문으로 나오면 뭔가 낯설 수 있어서 이렇게 제가 구구절절 한번 써와 봤습니다. 최대한 시험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한번 써본 건데요. 지식정보화 사회, 지금은 이제 지능정보화 사회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런 사회에 걸쳐서 인터넷, 네트워크,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로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매체들, 이러한 네트워크의 특징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윤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인터넷 중독, 저작권 침해, 불법 유해 정보, 사이버 범죄, 개인정보 유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역기능 증가에 따라서 인터넷 윤리의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윤리 교육도 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기술, 관리, 물리적 환경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역기능 피해를 예방하고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 기술 또는 대응 방법을 익힘으로써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넷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문화 시민을 기르기 위해서 인터넷 윤리가 필요한데요. 보통 리터러시라고 하죠. 디지털 리터러시, 인터넷 리터러시를 함양시켜서 인터넷 문화 시민을 기르는 것이 인터넷 윤리 교육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또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전수하고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전해주려면 당연히 인터넷 윤리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또 이 교육을 통해서 뭔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인터넷 사용자 스스로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잘 사용하고 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뭐 강제적으로 뭔가를 한다 아니면 법적인 어떤 강제성을 띈다 이런 내용들이 더 강조된 문항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교육과는 좀 더 거리가 멀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교육, 윤리 교육의 목표인데요. 인간 존중의 자세를 가진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사물에 대해서도 존중을 가진,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봇과도 마주하고 있거든요. 챗봇, 봇. 그리고 이 시멘틱 웹 안에는 이제는 인공지능도 들어오기 때문에 사물 자체에 대해서도 존중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인터넷 사용자를 양성하는 것이 인터넷 윤리 교육의 목표이고요. 인터넷 안에서 자율적인 통제가 가능한 인터넷 사용자를 양성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지식정보와 지능정보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그리고 내가 한 일, 내가 나쁘게 하면 그 일이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역지사지의 마음, 그리고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진 인터넷 사용자를 양성하는 것이 인터넷 윤리교육의 목표입니다. 인터넷 윤리 교육을 하게 되면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인터넷 윤리 소양이 함양이 되고요.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형성이 될 것이고요. 또 역기능에 대해서도 역기능들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되면 정신적인 피해, 재산적인 피해, 기업 브랜드 하락, 국가 브랜드 하락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이어서 발생하는데 그러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정보화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윤리교육의 하나의 효과인데요. 인터넷 윤리가 단순히 어떤 역기능을 막아내는 것 이런 것만 윤리교육이 아니라요. 인터넷을 잘 사용하고 모두가 다 같이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 것 이것도 윤리교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인터넷 윤리교육의 하나의 효과입니다. 인터넷 윤리 교육의 체계에 대한 부분이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의 체계를 아시려면 이 용어들을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교수 목표, 이거는 교수라는 것은 가르치는 목표라는 뜻인데요. 가르치다, 이거에 대한 목표인데요. 인터넷 윤리 교육을 통해서 성취하려는 목표를 의미합니다. 학습 목표, 학습자가 무엇을 성취해야 되는가? 학습자는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내야 되는가? 이것이 학습 목표이고요. 또 학습자가 있고 가르치는 지도사, 즉 교수자가 있습니다. 또 교수자는 자신만의 교수 방법을 통해서 어떤 효과적인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지도법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육 방법의 절차와 과정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콘텐츠도 달라지고 강의하는 곳도 달라질 거고 강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기들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법 이런 것들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교수 매체, 교육 자료나 교구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교육 자원, 학습 자원이나 교육 시간, 장소 이런 것들도 교육 체계의 하나입니다. 교육 내용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평가도 필요합니다. 학습자가 성취한 내용, 또 교육 목표가 잘 달성됐는가 이런 모두에 대한 평가도 교육 체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리 교육에 대한 교수 체제 개발이 이 교육 및 상담에서 자주 시험에 등장하는데요. 교수 체제 개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터넷 윤리 교육을 하는 지도사, 즉 교수자가 자신에게 맞는, 자신이 교육하려는 환경과 학습자에게 맞는 어떤 교육 시스템 전체를 개발하는 것,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교수 체제 개발이라고 합니다. 교수 체제라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수업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 수업 개발이 뭘까요? 수업에 필요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런 PPT도 만들고 예시 프로그램이 있으면 예시 프로그램도 구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 이런 것들을 교수 체제다라고 합니다. 교수 체제 개발 과정에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수 방법, 교수 매체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하게 되고요. 교수 체제를 통해서 교육의 효율성, 경제성 이런 것들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교수 체제가 없이 그냥 일단 수업 시작하고 보자 하면 그 수업에 학습자가 누가 들어올지, 나이대는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식의 지도법을 쓸지, 설명형으로 할지, 시범형으로 할지, 탐구형으로 할지 이런 것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교수 체제를 먼저 설립을 해놓고 이것을 통해서 교육을 시작을 해야 오류나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수 체제의 대표적인 예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요. 실즈와 리치라는 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디 모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디 모형은 어널리즈라는 분석부터 시작해서 이밸루에이션, 평가라는 이 마지막 단어까지 한자씩을 따서 에디 모형이다라고 줄여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 5단계로 이루어진 교수의 모델, 우리가 교육을 하려는 것의 어떤 참고 모델, 이게 바로 에디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인터넷 윤리 전문 강사가 되어서 내가 교육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에디 모형을 보시고 학습자에 대한 분석, 학습 환경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학습에 대한 설계, 그리고 학습 자료에 대한 개발,
학습을 실행하는 진짜 하는 과정 실행, 그리고 이 학습이 효과적으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평가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정하면 된다라고 이 모델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분석, 어널리즈부터 보시면 요구 분석, 도대체 이 교육은 왜 하는 것인가? 요구 분석이 있겠고요. 학습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학습자가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학습자의 어떤 난이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학습 환경은 어떠한지, 나에게 지금 학습에 대해서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이고요. 이 분석 단계가 끝나면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설계에서 하게 되는 과정, 디자인 과정에서는 학습 목표, 이 학습을 통해서 이거를 이루겠다. 이 목표를 설정하고요. 평가 도구를 개발을 합니다. 이 평가 도구라는 것은 이 전체 교육에 대해서 적용할 평가 도구를 말을 하는데요. 그런 도구를 어떤 도구를 만들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요. 교수 전략을 수립을 하고 또 내가 가르칠 과목들에 대한 어떤 계열화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고 나면 실제 교육에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디벨롭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교수 자료, 즉 내가 가르치는 그런 교육의 내용을 담은 콘텐츠 자료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제작을 하게 되고요. 형성평가에 대한 것도 개발하고 제작을 하는데요. 형성평가는 학습자가 정말 성취도를 얼만큼 이뤄냈나를 살펴보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뭐 시험과 관련된 거겠죠. 학습자가 보는 시험들이요. 이런 형성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서 교육 내용과 함께 개발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어떤 교육 내용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면 그 콘텐츠 안에서 문제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형성평가도 이곳을 통해서 뭐 난이도 조정도 하면서 만들어내게 되겠고요. 이 내용들을 이제 수정 및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교육을 실행하는 단계,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실제 교수 가르치는 것을 하게 되고 학습을 실시하게 됩니다. 적당한 어떤 숙제도 내주고 과제도 내주고 중간중간 필요하면 뭐 퀴즈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유지 관리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에는 총괄 평가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교수 체제의 마지막 단계의 평가는 학습자 형성 평가가 아닙니다. 이 교육 전체에 대해서 교육이 만족도가 높은가, 교육의 목표가 잘 달성됐나, 이러한 것들을 이 교육의 효과는 어떠한가,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검증하는 것, 그것을 총괄 평가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평가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성과를 얼만큼 이뤄냈다라는 것을 알아보고 다음 교육에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켈러라는 학자가 ARCS 동기설계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교수, 진짜 가르칠 때 학습자들한테 뭔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법들을 사용하면 좋다라고 켈러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켈러는 크게 네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 집중, 어텐션 시키는 과정입니다. 일단 수업에 들어갔을 때 학생분들한테 인사를 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나, 아니면 만약에 오늘 인터넷 중독에 관련된 것이라면 인터넷 중독, 온라인 게임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뭔가 집중할 수 있도록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집중을 해서 강의에 대한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의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 중에 강의 내용을 전달할 때 학습자들과 친밀한 인물, 흥미로운 사건, 목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시로 제시를 할 때 관련성이 학습자들 간의 이 교육 내용 간의 관련성이 생기기 때문에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감도 중요한 동기 유발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시험, 중간고사를 내는데 난이도를 최상으로만 냈다면 학습자들은 이미 중간고사 이후에 나는 공부해봤자 더 이상 뭐 따라잡을 수 없겠다.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겠죠. 적정선에서 난이도를 맞추어주면서 학습자들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동기 유발 중에 하나다. 자신감을 주는 것도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 방법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학습에 대한 만족감.
학습한 내용과 시험 내용이 일치해야 되죠. 저도 대학생 때 가끔, 아주 가끔 수업에 들어가면 시험을 볼 때 교수님께서 제 생각에는요, 가르치지 않으신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물론 제가 예습 복습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학습한 내용과 시험의 내용을 일치를 시켜서 학습자가 내가 학습한 게 시험에 반영됐구나, 이렇게 하는 만족감을 주는 것이 이 학습 이후의 학습에 대한 만족감, 동기 유발,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윤리 교육의 지도법, 이것을 교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자놀리맥과 포스터가 제시한 설명, 시범, 탐구, 활동, 이 네 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윤리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명형인데요. 지금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혼자서 설명을 하는 이런 방식, 이게 바로 설명형입니다. 교수자가 설명하고 학습자인 분들은 요점을 기록하면서 뭔가 필요한 것들을 적기 시작하죠. 학습자에게 강의록, 유인물 이런 것들을 배포하는 것이 좋고요. 이 설명형의 지도법은 많은 학습자가 있을 때, 학습자의 수가 몇십 명 이상이다, 이럴 때에 좀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학습자가 수동적이기 때문에 다소 지루할 수 있다. 그래서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설명하는 이 교수자도 매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설명형의 큰 장점은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 또는 개념의 확립, 이런 것들에는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범형은 중요한 것이 시범, 실습, 사례, 이런 단어들입니다. 다 뭔가 시옷으로 연결이 되죠. 교수자가 실천 사례를 알려주거나 시범을 보여주거나, 정보보안 같은 것들을 전공하는 학과에서는 교수님들이 이제 어택하는 방법, 해킹하는 방법, 시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기도 하거든요. 한정된 공간 안에서요.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떻게 방어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시범형이죠. 우리가 과학 시간에 실험 실습하듯이요. 또 학습자는 그런 사례들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교수자의 통제하에 학습자는 연습도 하고 그것을 반복 학습하면서 스스로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학습자 수가 적을 때 좀 유용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시범형을 하는데 100명 이상이 듣는 대형 강의다라고 한다면 시범형이 뭔가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이 시범형은 교수자의 언어적 설명에 제한점이 있을 때, 즉 백문이 불여일견이므로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탐구형은요,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이 학습에 임하는 한 방법인데요. 스스로 문제점의 심각성, 어떤 것의 중요성에 대한 가설을 세운 후에 탐구를 해나가면서 스스로 결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내도록 하는 학습 활동이 바로 탐구형입니다. 탐구의 단계들이 있는데요.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요. 또 증거를 검증하고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학습자의 동기 유발, 가치 탐구, 그리고 판단력 증진, 이런 것들에 매우 효과적인 지도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탐구형에 보시면 토론회,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해결 방법 도출, 이런 것들이 바로 다 탐구형이다라고 예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형인데요. 이 활동형은 이 학습자, 교수자가 가르치는 학습자가 가장 많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학습 방법이 바로 이 활동형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활동을 하는 건데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함으로써 학습에 기여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캠페인, 공모전 참여, 기관 방문,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보보안 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정보보안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또는 우리나라의 사이버 수사대에 가서 사이버 수사대가 하시는 일을 본다면 너무나 쉽게 사이버 수사, 정보보안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활동형에 해당이 됩니다. 실천 동기, 행위의 동기를 발견해 가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윤리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그러한 도덕 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학자의 이름이 콜버그인데요. EBS 방송을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콜버그라는 학자는 인간의 도덕은 발달 단계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도덕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인터넷 윤리 교육의 단계도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 및 상담 부분에 이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콜버그는 도덕적 사고가 6가지의 단계를 갖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3단계고요. 그 3단계 안에서 2단계씩 6단계를 거쳐가고 있고요. 개인의 도덕적인 판단 능력에 따라서 도덕성의 기준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크게 3가지는 이렇습니다. 전인습, 그리고 인습, 그리고 후인습 이렇게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전인습이라는 것은 도덕을 익히기 전 단계라는 뜻입니다. 2단계는 아주 어렸을 때 어린아이 시절을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콜버그는 정확하게 이 나이까지다라고 정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10대 초반까지를 의미하긴 합니다만 그 나이까지가 되더라도 도덕성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나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10살 이하 뭐 이러면 전인습 수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전인습 수준에서는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 또는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려고 도덕을 지키는 그런 수준들이 바로 전인습 단계의 도덕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벌을 피하고 벌과 복종을 지향하고요. 또 자신의 욕구 충족, 칭찬받고 싶어, 어떤 보상받고 싶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도덕을 지켜나가는 단계가 전인습 수준의 1, 2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인습 도덕기에 오게 되면 도덕을 실제적으로 더 자세하게 배워나가는 단계인데요. 대인관계와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조화를 지향을 하면서 법을 배워가고 사회질서를 더 잘 알아가는 단계가 이 인습 단계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윤리에서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 다루는데요. 이런 것들 다루는 것은 다 인습 수준이기 때문에 다 다루고 공부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인습 수준이 지나고 나면 후인습 수준의 도덕기가 오게 되는데요. 5번, 6번 단계입니다. 사회계약, 사회적인 어떤 정신, 그리고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또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지향하는 최고 단계의 도덕성이 있는데요. 콜버그에 의하면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지향하는 6단계의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의 양심만 따라도 올바른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사회와 개인의 어떤 딜레마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5, 6단계만 돼도 대단한 도덕성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인습, 인습, 후인습 이 3단계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 3단계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전인습, 처벌을 피하고 복종 지향 3에서 7세 정도, 또 자신의 욕구 충족 지향 8에서 11세.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이가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은 아니고 평균적으로는 요 정도 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습적인 것은 대인관계, 사회 속의 나, 친구들과 나와의 관계, 나와 선생님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집단 안에서 내가 학생으로서 우리 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가족의 일원으로서 나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호관계를 이해하면서 도덕성을 맞춰가는 것 이런 것들이 대인관계와 조화를 지향하는 3단계가 되겠습니다. 법과 사회질서를 지향하는 단계, 이때는 이제 자신의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는 단계고요. 법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고 양심의 가책, 죄의식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단계가 바로 이 법과 사회질서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후인습 도덕기, 바로 사회계약과 개인의 권리 그리고 보편적인 원리들을 지향한다라고 했는데요. 인간의 가치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무조건 다수가 옳다고는 할 수 없다. 소수도 옳을 수도 있고 다수도 옳을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이익들, 이익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단계 그리고 양심의 결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단계 이것이 바로 후인습 도덕기에 해당이 됩니다.
인터넷 윤리 교육에서는 사이버 공간이나 사이버 공동체에 대한 내용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의한 사이버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버 공간도 우리의 삶의 한 공간인데요. 이 사이버 공간의 특성들, 앞에서도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의 장점들, 인간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증가된다. 이런 것들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웹 2.0 시대 이후로 정보 공유, 지식의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 잘 이해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단점들도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불법 유해물 범람하기도 하고 정보 유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여러 역기능들 사이버 공간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비윤리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 사이버 공간의 단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생활지도 상담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생활지도는 전체적으로 학습자들을 도와주는 것이고요. 어떤 집단, 소집단에 관심을 두어서 지도를 해주는 것을 생활지도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개개별을 더 면밀하게 도와주는 것을 상담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 청소년들, 아동,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특징에 맞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생활지도라고 하고요. 이 생활지도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해주고 자유를 존중해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리들, 인격 형성의 원리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생활지도에서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요. 바로 이 활동 단계들입니다. 이 생활지도를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면접하고 이해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정보 제공 활동이 이 생활지도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상담 활동은 개인적인 고민을 또 문제 해결을 돕는 활동인데 상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정치 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는 무엇인가를 정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진로 및 직업 선택을 돕는 활동이 바로 생활지도에 들어가 있고요. 이런 이해, 정보 제공, 상담, 정치 이런 활동이 끝난 이후에까지 잘하고 있는지를 봐주면서 도와주는 생활지도 이후에 선택한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돕는 활동, 팔로우업 활동을 추수 활동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녀를 인터넷 윤리 지도할 때는 왜 하는지 잘 이해해주고 함께하고 또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된다. 어떤 규칙을 세울 때도 함께 세워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제시가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윤리교육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게 오히려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으므로 이런 내용들도 잘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상담인데요. 상담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담은 이 상담자가 답을 주는 활동은 아니고요.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돕는 활동입니다. 상담의 기본 요건 이 5가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신뢰, 수용, 긍정적인 존중, 공감적인 이해, 솔직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에서는 이 중에서 몇 가지를 빼놓고 빠진 것을 골라라, 빠진 요건을 골라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담자에 대해서 인간적인 신뢰를 가지고서는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요.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내담자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아니요, 그거 틀렸어요 라고 먼저 말한다면 누가 상담을 할까요? 그래서 그가 하는 그 현재 그대로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을 하든지 잘 받아줄 수 있는 수용의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또 긍정적인 존중, 또 공감적인 이해, 감정이입적 이해나 내담자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는 것들 이런 공감적 이해도 필요하고요. 솔직성도 필요한데 이 솔직함이 상담가의 모든 어떤 사생활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내담자에게 투명하게 왜곡 없이 사람 대 사람으로 가식 없이 솔직하게 대해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5가지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적응과 부적응도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이 생활지도와 상담에서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자신을 잘 적응시켜 나간다면, 잘 수능해 나간다면 그것을 적응이라고 하고요. 그러지 못한 과정을 부적응이다라고 합니다. 부적응은 자기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또 상황에 따른 적응과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적응에 해당이 됩니다. 심리적인 불안을 갖게 되거나 인지적인 비효율성이 생기거나 신체적 장애까지 드러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적응에 해당되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인터넷 교육의 교수 방법 실내인데요. 앞에서 나왔던 교수법에 대한 자세한 예시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설명형은 어떤 예시가 있고 시범형은 어떤 것인지, 또 탐구형은 어떤 것이고 활동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화면 정지하시고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시면 시험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닝,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닝으로 교육할 때의 특징들,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러닝은 효과적으로 학습자 간 자유를 잘 공유시키고 또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이용한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닝의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활용법을 모르면 학습자가 어려워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교수자도 자신이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면 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겠죠. 또 이러닝은 자료 개발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나 또 기술적인 부담들, 인력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윤리 교육의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도덕이나 윤리에 대한 평가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난이도 차이도 둬야 되고 한데요. 이 윤리 교육의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과정 평가도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기술 자체의 스킬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태도 변화, 사고 변화,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암기해서 쓰는 지필평가 이런 것들보다는 뭔가 사례를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담겨있는 평가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과 최대한 비슷하게 기억나는 대로 다 써본 건데요. 여러 저자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써보신 것이거든요. 여기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버 공동체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인데요. 이 공동체에만 나타나는 신기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가입이 쉽고 탈퇴가 쉽다. 그로 인한 책임감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 외에도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집단 극화, 집단 사고, 집단 지성인데요. 집단 지성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집단 극화, 집단 사고 이 두 용어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집단 극화는요. 개인이 결정할 때는 뭔가 거기에 대한 동의의 퍼센테이지가 낮은데 그것과 관련된 집단에 들어가면 집단의 의사결정이 극적으로 높아지거나 극적인 어떤 결정이 된다. 이것이 바로 집단 극단화 또는 집단 극화입니다. 집단 사고는요. 어떤 사이버 공동체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만장일치를 추구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건데요. 어떤 공동체가 그러하냐면요. 그 공동체가 너무 응집력이 높거나 외부와 단절돼서 외부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외부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또는 외부의 비판을 듣지 않을 때 집단사고, 즉 만장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결정을 해나가는 의사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때 그리고 명령을 하는 권위 높은 리더가 있을 때 집단사고, 다시 말하면 만장일치로 나오는 결론이 나오는 그런 사이버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용어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으로 두 문제 정도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집단은 집단에 속한 개인보다 극단적인 의견과 결정을 내놓게 된다. 여러분, 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와 관련된 카페나 어떤 조직 공동체, 사이버 공동체를 운영할까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답이 있는데요. 더욱이 러셀과 스피어스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에서는 사이버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집단에 순응하면서 집단의 영향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나타난 것으로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자,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단이 극단적인 의견과 결정, 개인이 했을 때는 덜 보수적이거나 덜 진보적인데 집단에 들어가면 더 보수적이거나 더 진보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집단의 결정은요. 그게 바로 이것이 말하는 건데요. 답이 무엇일까요? 네, 답은 집단 극화 또는 집단 극단화가 되겠습니다. 네, 사이버 공동체에서 집단 내 의사결정 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이버 공동체 안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이라는 것은 사이버 공동체죠.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한다. 사이버 공동체에서 결정할 때 그러한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사회적인 비교 평가의 과정이 존재한다. 사이버 공동체에서 뭔가 할 때 누군가가 평가해주고 검증해 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다양한 의견에 대한 중재자가 존재하면 좋겠는데 과연 그러한 것인지. 사이버 공동체는요, 본인이 원해서 가입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성향 쪽의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마지막, 자신과 유사한 견해가 있는 경우 의견을 강화한다. 자, 어느 것일까요? 답은 네, 바로 네 번째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12강의를 통해서 인터넷 윤리 지도사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다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책들도 구입하시고 문제도 풀어보시면서 꼭 시험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어드리길 소망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